제 이름은 윤명자입니다. 올해 76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아들 레에와 함께 살게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청력 때문에 제 세상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는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이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살게 되었지요.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두 물속에 잠긴 소리처럼 희미하게만 들려왔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그들의 입모양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큰 소리로 "어머니, 오늘도 안 들리세요?" 하고 묻더군요. 겨우 그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해. 매번 3번씩 말해야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제 팔을 건드리며 "어머니, 이따 병원 가야 해요.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움찔했습니다. 제 세계는 점점 조용해졌고 다른 감각들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죠.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그때 방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큰 소리였기에 "어머니, 요양원 비용 좀 알아봐야" 라는 단어 몇 개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버려지는 건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윤명자,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일부러 딴 곳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 했죠.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마다 약 챙겨 드세요." 미경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아들에게 눈짓하며 "정말 힘들어. 언제까지 이럴지."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삼키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빛의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76년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접수만 해주고 급한 회의가 있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윤명자님"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라면 듣지 못했겠지만 병원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의사가 저를 마주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청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좋고 국가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니.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보청기를 받았습니다. 기사님이 보청기를 귀에 꽂아주자 세상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귀에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식탁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어떻게 됐어? 다음 달부터 자리가 난대. 비용은 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지. 저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는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빼면 되잖아. 어차피 쓰실 일도 없으시고. 라고 말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통장에 부동산도 있고 어머니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과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평소처럼 행동했죠.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듣지 못하는 역할을 계속하면서 진실을 더 많이 알아내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충격은 현실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보청기 얘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잘 듣지 못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가 큰 소리로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다가 그녀가 더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죠. 그때 아들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부동산 관련 서류 좀 사인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죠. 무슨 서류?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남긴 집 관리비 관련 서류에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외출한 틈을 타고 아들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윤명자라고 적힌 서류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알아본 흔적도 있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이제 제 눈과 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난 요양원 안 갈 거야. 저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눈짓으로 봐봐 말했잖아 라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듣고 보고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죠. 보청기 덕분에 세상은 다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중앙동 파출소 근처의 작은 다방에서 40년 지기 친구, 퇴직한 형사 박정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명자야, 몇 년 만이야? 벌써 5년은 된 것 같네. 사실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창피했죠. 하지만 정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 녹음이라도 해둬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그는 망설이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네 자식이라고 해도 네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지켜야 해.
그는 저를 노인정으로 데려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김 여사와 이 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즘 노인 권익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도 해준대요. 김 여사가 말했고, 이 여사는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정호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의 역할을, 밤에는 증거를 모으는 탐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서류를 내밀며 어머니 이거 서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은행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통장과 재산을 아들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니? 노인네라고 속이려고? 제가 묻자 아들은 그냥 제가 관리하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난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위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인 권익보호센터를 찾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거만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며 녹음 파일이나 서류 사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모을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녹음한 파일을 정호에게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 그리고 제 연금을 가로채는 방법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자. 정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하며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금만 내면 돼. 어머니 도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근데 들키면 어쩌지? 요즘 어머니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아들은 무슨 소리야.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라고 안심시켰죠. 저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이제는 확고한 결의가 담긴 눈빛. 윤명자, 용기를 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과 사위,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정호와 노인정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 누구세요? 당황한 아들이 물었죠. 내 오랜 친구들이야.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함께 하자고 했어.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인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저는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지난 한 달간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팡백해졌습니다. 너와 미경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것,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것,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죠. 통연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해. 회사 자금 유용권도 이미 이사회에 제보했다. 동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는 애원했지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내일부터 난 이 집을 나갈 거야. 모든 재산 관리도 내가 직접 할 거야. 며느리의 어머니가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이럴 수 있니? 부끄러운 줄 알아.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아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르치기 위한 필요한 채찍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제가 돌아온 저의 공간이죠.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 미영이가 차 한 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나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동현은 결국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를 용서하실 건가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언젠간,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정호와 노인정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작은 정원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노인 권익 보호단체에서는 저를 강연자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사연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기뻤습니다.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 귀가 들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침묵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듣게 되었고 더 강해졌다. 때로는 가장 약한 순간이 가장 큰 힘을 주는 것 같다. 문득 추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축해지고 눈빛은 초라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뒤섞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간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었죠. 제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과 단절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실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눈도 마음도 모두 열려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7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당한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듣는 자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말입니다.